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정말 이 충돌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진실은 뭘까요? 제가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 전황 브리핑, 이거 신인균이가 하는 거죠.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이런 주장들도 지금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를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난하든지 하는 그런 분들의 허점, 또 잘못된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드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군사작전, 그리고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극과 극을 오가는 두 가지 뉴스죠. 무엇이 진실일까요? 자, 한 측에서는 야, 적들은 패퇴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주장이죠. 우크라이나군은 전리품을 수확 중이다 하면서 이렇게 러시아군의 T-80 BVM 최신 전차 한 개, 거의 그 소대, 중대를 6대가 그냥 그대로 버려져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대 창설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무기를 줍줍 해가면서 지금 승기를 잡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고 주요 도시를 포위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항복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노획한 이런 대전차 무기 이런 것 조금 한번 보여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기냐? 누구 말이 진실이냐? 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시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됩니다. 자, 러시아군이 민간인 거주구역을 무차별 포격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나쁘다. 이렇게 많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국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선무방송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공급했다. 자, 이렇게 트럭에서 식료품 한 봉지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러시아군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헤르손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금 러시아가 장악해서 인민공화국 선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군가 또 팩트 체크도 해줍니다. 이거 옆에서 러시아군 물러가라고 시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사람들 줄 세워놓고 있다가 트럭 한 대 딱 와가지고 자, 시작하고는 이제 사람들 가서 한 봉지씩 받고, 이 아줌마가 러시아군 친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고, 이걸 러시아의 국영 TV에서 또 방송하고,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자, 이렇게 러시아군이 친절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신인균이는 지금 가짜뉴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여튼 이렇게 상반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개전 3주 넘게 주요 대도시에 깃발을 꽂지 못한 러시아인데 전황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전쟁 시작하면 3일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3일이 뭡니까?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9시간 만에 키우에 러시아군이 나타났다 라는 뉴스가 딱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이걸 보고 전쟁에 대해서, 또 전투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야, 어쨌든지 간에 러시아군이 이렇게 빨간색만큼 먹었으니까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거는요, 우리 한국 전쟁 상황, 정말 이 휴전선이라는 이 선을 두고, 전선을 두고 한 치의 공간도 없이 서로 간에 200만 명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전쟁에서는 이 정도 먹었으면 꽤 승리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6배 넓은 땅에 우리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여기를 지키는데 휴전선 같은 전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출퇴근하고 하는 그런 마당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요 전략 거점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거지, 이만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를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군은 성공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주장은 주류 언론의 가짜뉴스다. 그리고 신인균 같은 자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러시아군은 전격전보다는 포위 섬멸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러시안 딥 배틀 전략을 쓰고 있다. 마리우폴에서는 거의 소탕하여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군사 이론을 전혀 모르시는 분 같아요. 왜냐? 전격전
전쟁보다는 포위 후 선멸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러시아 딥 배틀. 딥 배틀하고 포위 선멸하고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그걸 또 전형적인 두 개를 섞어서 하면서 전형적인 러시아 전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딥 배틀. 이야, 전략. 이거 전략 아니고 이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상반된 것을 마치 하나로 엮어서 좀 근사해 보이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틀린 건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잡고 있다. 소형 드론으로 적의 동태와 위치를 파악하고 곡사포, 자주포로 이 곡사포, 자주포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나누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20km 밖에서도 포격 한 번으로 10명씩 제거하고 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 그럴 리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비난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하나하나 제가 논파해 드리면서 저는 또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 KDN은 어떻게 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전황 브리핑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 배틀 전략라고 이야기를 하죠. 딥 배틀 전략. 이게 이제 종심작전 이론이란 말인데 딥 배틀 시어리란 말이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자, 이건 1920년대 태동에서 1930년대 미사일 투합체스키 장군이 완성한 군사 이론입니다. 병력 우위를 전제로 다수의 전선을 형성해서 적병력 집중을 막고 아군이 선정한 돌파 지점에 대규모 공격 준비 사격을 가해 방어선을 약화시킨 뒤에 충격군, 즉 쇼크아미를 투입해서 돌파구를 열고 기동부대를 투입해 적 중심의 무게중심, 즉 핵심 지역을 곧바로 타격하는 작전 교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작전기동국, 즉 OMG 형태로 발전했으나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이 사라진 현대에는 사장된 작전 개념입니다. 지금 이 종심작전 이론을 추구하는 군대는 전 세계 북한군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군도 그 이론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죠. 한미연합군이. 그래서 한미연합군이 서로 간에 지금 종심작전 이론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전쟁하면 당연히 그냥 7기동군, 7기동군단 가지고 평양 치러 간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파주 축선, 연천 축선, 철원 축선 이 세 가지 축선 중에서 어디든지 간에 어쨌든 서울을 때리러 들어온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심작전 이론은 적보다 어마어마한 병력 우위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게 이제 그 도표인데요. 홀딩 포스, 즉 적을 지금 현재 자신의 진지에서 꼼짝도 못하고 동작시킬 수 있도록 압도적인 병력으로 전 전선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 전선에서 적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한 지점에 도와주러 가고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자신의 진지에서 계속 막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한 군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 지역을 뚫고 들어가자 하는 곳에다가 엄청난 화력을 퍼붓습니다. 그걸 이제 공격 준비 사격이라고 하는데 공격 준비 사격을 막 때려부으면 그 중에서 몇 개의 지점, 우리 한국 휴전선으로 치면 파주 축선, 연천 축선, 철원 축선 이 중에서 어디가 이제 허술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적이다 라고 하고는 여기다가 쇼크아미를 일단 확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규모 공세를 합니다. 이 대규모 공세는 이 홀딩 포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쫙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헐거워집니다. 헐거워져서 전선이 이 방어선이 뚫리기 시작해요. 적의 방어선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킹 트루 포스. 그래서 파괴하고 지나가는 주력 기동 부대를 집어넣어요. 이게 뭐 전차,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기동군단, 7기동군단, 북한군으로 치면 뭐 기계화군단, 뭐 전차군단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치고 넣어서 이제 뒤에 있는 이 쇼크아미, 여기는 확대해서, 전과를 확대해서 쌈 싸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어군들을 이제 포위해서 다 이제 괴멸시키고, 그리고 기동군은 계속 들어가서 적의 중심을 때리는 거, 즉 서울을 때리는 거, 우리는 평양을 때리는 거. 이게 종심작전 이론이지. 무슨 뭐 지금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이게도 치고 이게도 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종심작전이냐. 지금 보시면 크림반도에서 북쪽으로 치고 도네츠크에서 서쪽으로 또 서북쪽으로 또 루안스크에서 또 북쪽으로 치고 또 이게 뭐 하리코프에서 여기도 들어갔다가 저기도 들어갔다가 또 체르니유 지역에서 키우로 들어갔다가 체르노빌 지역에서 뭐 또
즈메니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수미에서 또 들어오고 뭐 완전히 여러 군데에서 도대체 어디냐? 전력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중심 딥 배틀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건 이 딥 배틀을 하려면은 최소한 제가 만약에 딥 배틀 하겠다. 이 중심 작전 이론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겠다. 그러면은 이 남쪽은 놔두고 그냥 수미, 하르키우도 놔두고 수미 그리고 체르니우 그리고 체르노빌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 기동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력을 집어넣다가 그 중에 하나 헐거워지면 여기를 치고 그냥 전병력을 밀어넣어야 이게 딥 배틀 중심 작전 이론이지. 무슨 지금 이게 중심 작전 이론이냐? 그럼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군사 교류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실험을 했던 러시아군인데 이게 완전히 판단착오다. 지금 뭐 대대전술단, 배틀리언 택티컬 그룹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BTG 이건 완전히 틀린 이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아주 맞지 않은 판단착오의 군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 체첸과 조지아 전쟁의 교훈과 2000년대 미군 효과 기반 작전과 함께 진행된 편제 개편 사례를 연구해 고안한 독립전술제대입니다. 임무에 따라서 기존의 사단, 여단, 즉 행정부대죠. 여기에서 중대급 부대들을 편조 개념으로 묶어 독립작전이 가능한 대대 플러스 규모로 편성해 작전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약 600에서 1000명의 병력에 중령급 장교가 지휘하며 기동, 화력, 방공, 군수, 정보, 공병, 의무 등 모든 병과가 협동 전투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국지적 분쟁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전면전 수행은 제한됩니다. 자, 미군이 걸프전 딱 해보니까 야 이거 뭐 사단, 군단 이런 거 필요 없네. 왜? 그냥 치니까 다 넘어지네. 소련을 상대로 사단, 군단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커. 상대가 안 돼. 그래서 효과 기반 작전 해서 그냥 여단급으로 쪼갭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의 여단 전투단 하나에는 한 2개 정도의 제병협동 보병 대대가 기계화 보병 대대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지원하는 지원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그 전투 부대를 지원해요. 그걸 이제 딱 보니까 러시아가 멋지잖아요. 자기네들도 탈냉전 시대, 냉전 이후에 조지아에서 전쟁해봤죠. 체첸 해봤죠. 남오세티아 해봤죠. 하는 데마다 다 이겼죠. 상대가 안 되죠. 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저 미군은 효과 기반 작전해서 쟤들 여단으로 쪼개니까 좀 멋있어. 우리는 더 쪼개자.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쪼개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갠 것 같은데 일단 지휘관은 중령이죠. 이 중령이 지휘하는 대대 전술단 아래에 전투 중대가 파란색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전투 중대 안에는 자 이런 식으로 또 전투 기계화 소대가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화기소대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기계화 소대 2개, 화기소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대를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병 중대를 또 만들죠. 이 포병 중대는 여기 122mm 다연장 로켓 그리고 박격포 그리고 대전차 소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포병 중대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중대 여기도 뭐 다 기관총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진정한 지원 중대를 만들어 놨는데 지원 중대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 이제 메디컬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막 통신소대 의료소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에 군수지원소대 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미군과 달리 이 러시아군의 이 대대 전술단은 지원 세력에 비해서 전투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원 세력이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주 약한 상대를 상대로 했을 때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세면 이거 안 돼요. 왜? 미국도 이제 이 걸프전 이후에 이거 뭐 우리 상대가 없구나. 소련 무너지니까 없구나 해가지고 여단 전투단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했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이 중국군 이거 여단 전투단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겠네 해서 미국이 다시 사단 군단급으로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형편없이 약하면 이런 소규모 이 제병협동 전술단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지만 상대가 강해지면 더 헤비한 더 큰 규모의 이 전투 그룹을 가지고 상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후속 군수지원이 규모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완전히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가지고 오면 그래도 뭐 좀 낭비는 했지만 전쟁은 이길 수가 있는데, 소를 잡는데 닭 잡는 칼, 실제로는 완전히 이런 칼이 필요한데 커터칼 들고 지금 전쟁하러 들어왔으니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 러시아군이 지금 진격하고 있는 진격로를 한번 보면 1번부터 쭉 제가 7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번 프리티아트에서 이르핀까지 110km 여기, 그리고 2번 이제 수도 키우 북동쪽으로 들어오죠. 노바야쿠타에서 브로바리까지 170km. 3번 트로보르트노에서 니진까지, 니진 뭐 해봐야 아직 그 키우까지 반 정도밖에 안 간 겁니다. 거기도 무려 190km. 그리고 4번 수미에서 브로바리까지 310km. 5번 여기죠. 벨루이키에서 이지움까지 110km. 또 6번 헤르손에서 카오이프카까지 100km. 또 7번 150km. 이런 식으로 제일 짧은 거리의 타겟이 100km예요. 100km를 3개의 이 전투중대 그리고 1개의 포병중대가 들어가서 싸우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지원, 이 대대전술단의 지원 그룹 아닙니까? 지원 그룹 중에서 여기 한 줄은 포병들, 그리고 한 줄은 화기, 다 뭐 기관총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순수 지원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중에서 하나 제일 위에 있는 통신소대, 그리고 이게 서포트 플래툰, 그러니까 지원소대, 그리고 여기는 정비소대, 그리고 여기는 의무소대. 그러니까 이 지원소대 하나 가지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계와 보병 대대를 전부 지원하는데, 그걸 최소 100에서 300km를. 이게 보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판이 깨져서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왜? 보급이 안 되니까. 보급이 겨우 지원소대 하나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1000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이틀이면 사흘이면 항복할 거니까 하고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100km, 300km 어차피 전차에 기름 가득 채우고 트럭에 기름 가득 채우면 300km는 가니까 그냥 기름 한번 넣고 기우 가서 기름 넣으면 돼 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러시아는 너무 우습게 봤다, 우크라이나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의 실책을 읽었죠. 아, 니들이 지금 이렇게 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인민전쟁 전략으로 대응할 거야. 그래,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쌈 싸먹을 거야 라는 거죠. 인민전쟁은 우위에 있는 적과 싸울 때 공간을 내어주고 적을 취하는 형태의 전쟁 수행 전략입니다. 고도의 심리전, 선전, 선동활동을 통해서 작전 지역의 민심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 적을 아군 장악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쟁 전략인데, 이 사진이 완전 상징적이죠. 70대 할머니가 총 들고 나 싸우겠다 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전쟁 직전의 사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끌어들여서 싸운다. 그런데 상대는 끌어들여서 오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지원 소대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1000명을 보급하는데 그 300km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끌어들여. 마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대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병참선을 길게 만들어서 끊어서 그냥 쌈 싸먹듯이 그 수를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작전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는 여기에 이런 상황에 못 맞추고 3일이면 항복할 거로 착각하고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BTG, 즉 대대전술단의 실패, 그리고 인민전쟁, 이 빚어낸 전쟁의 시상이 뭐냐? 전차를 아예 6대 그냥 통으로 탄약과 기름 다 놔두고 그냥 사람만 빠져서 도망가죠. 그래서 이거 지금 T-80 BVM 전차 6대 가지고 부대 창설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자, 판치르라고 하는 500억짜리 방공무기 그냥 기름 다 넣어두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놔두고 갑니다. 이 500억짜리 고급을. 그리고 여기 전자전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조단위의 가치다. 이런 거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퉁구스카 야전 방공 시스템, 우리 비오복합하고 비슷한 거, 그거 못해도 150원 할 건데 그냥 놔두고 갑니다. BM-21 다련장 로켓 부대가 그냥 통째로 그대로 장비 놔두고 사람만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토르 야전 방공 시스템, 이거 못해도 한 200억은 할 텐데 이거 그냥 놔두고 갑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군대가 러시아군인데 이래도 러시아군이 잘 싸우고 있다
라는 겁니까? 도대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걸 파괴하고 노획하고 한 장비가 뭐가 있냐, 그 사진이. 그 제블린 몇 개? 7억도 안 되는 거? 희한하죠.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러시아군의 거짓말을 딱 잡아 꺼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이 했는데. 자, 이 사람이 러시아의 전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하죠. 이고르 소장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월 9일 날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군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보디아노에, 스테프노에, 타람추크, 슬라브노 경계에 도달했다. 하루 동안 11km를 진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9일 날. 자, 스테프노에와 타람추크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3월 9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5일 후에 3월 14일 날 역시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은 공세 작전을 통해 4km를 진격해서 시그나 엘렘, 타람추크, 예레노프, 투르보다예를 점령했다. 러시아군은 크레스나야 폴리아나, 스테프노예를 점령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3월 9일 날 스테프노예와 타람추크 경계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5일 후에 타람추크와 스테프노예를 점령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테프노예와 타람추크를 점령하는데 5일 걸렸단 말이에요. 5일. 그럼 이 타람추크와 스테프노예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타람추크. 이건 무슨 시골에 무슨 마을반도 안 한 조그만 동네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펴봐도 뭐 100가구도 안 되겠는데. 여기에 타람추크. 또 여기가 스테프노예. 여기 사람 좀 사네요. 그냥 뭐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 한 500가구 정도 되는 이런 마을 같네요. 500가구? 뭐야 이거? 우리 한국의 한 개 동보다 더 작은 스테프노예, 그리고 한국의 한 개 마을보다 더 작은 타람추크. 그 타람추크의 북쪽 끝, 스테프노의 남쪽 끝까지 거리를 잡았더니 3.52km. 아니 러시아군이 이 경계에 도달한 게 3월 9일인데 이 두 개를 점령한 게 3월 14일에 5일 걸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개는 또 붙어 있네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러시아군은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실제 전장 상황인데요. 이런 그 전황도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이게 뭐냐? 빅데이터입니다. 지금 이제는 1인 미디어, 1인 정보기관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계속 올립니다. 야, 여기에 러시아군 몇 명 있어. 야, 내 옆에 나 지금 어디 마을인데 러시아군이 한 개 소대가 들어왔어. 한 개 대대가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립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빅데이터로 취합해서 러시아군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구나. 여기는 이렇게 흩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구나. 라는 게 취합된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색칠한 게 아니고 그런 빅데이터, SNS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러시아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만든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21세기 전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전황을 공유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걸 눈을 가리고 이기고 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미디어를 뛰어넘는 정보 컨텐츠다 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KDN에게 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들은 그러면 이 정보를, 이 전황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나면 하루 또는 그날 오후 아니면 그 다음날 언론들을 통해서, 일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 거 보고 했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알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들보다 더 빨리 알아내냐? 여러 정보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그널 인텔리전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우리가 무슨 뭐 정보기관에 해킹해서 뽑아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오신트, 제가 뭐 할 때마다 오신트 소식통, 그게 바로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즉 공개된 정보예요. 공개된 정보. 지금은 1인 미디어를 넘어서 1인 정보기관 시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그널 인텔리전스, 즉 선박 자기 위치 송신, AIS, 그리고 항공기 자기 위치 송신, ADS-B, 그리고 ATC, 이 관제소와 항공기가 통신하는 그 통신, 이런 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들어요. 그리고 오신트 네트워크, 즉 이 국내에도 오신트, 그리고 이런 해외 트위터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에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알려서 뭐 기분 좋고 한 사람들 전 세계에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들하고 다 팔로잉 맺고 그들이 올리는 걸 시시각각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첩보를 얻죠. 그리고는 뭐 휴먼 인텔리전스 아주 고위층하고도 한마디씩 탁탁 주고받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구원들 정치 외교학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박사급. 그 사람들이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또 그런 학문적 식견을 가지고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보를 만들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 뭐 보도 나온 거 보고 우리는 그 보도를 의심하고 봅니다. 맞을까? 진짜일까? 의심하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첩보를 일단 인지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force attack Kherson Air Base for the second time in the last week. 자, 우크라이나 군이 어택했어. 공격했어. 어디? 헤르손의 공군기지 공격했어. 두 번째로.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군의 항공기들 때려 부쉈어. 라고 우리하고 팔로워를 맡고 있는 군사 전문가가 딱 올립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확인해보자. 교차 검증하자 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막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런 사진 나왔네. 진짜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헤르손 인근에서 농민이 122mm 방사포 이걸 탄약을 뭐 그냥 통째로 끌고 가던데 이거 우크라이나에게 줬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쐈을까? 이제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센티넬 위성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센티넬 위성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또 사진이 있어요. 센티넬 위성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짜로 보여줍니다.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거기 접속해가지고 위성 사진 다운받아서 봅니다. 진짜네 이거?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언론보다 더 빠르게 헤르손의 항공기지에 헬기 또 박살났다 올려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정보를 만들고 첩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재확인하고 재검증하고 그리고 쫙 저희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그 정보를 취합해서 하나로 묶어내서 이런 일이 생겼겠구나 하고 저희들의 식견을 가지고 분석 판단을 합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뭐 저희들이 취득하는 그런 오신트 정보통들인데 보겠습니다. 자, 에이브람 링컨 항모가 북상하고 있어. 지금 한국 상황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 심각합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상황 조금 잦아지면 제가 한국 상황 계속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브람 링컨이 북상하고 있어. 뭐 때문에? 북한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지스함이 입항했어.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B-52 폭격기가 무력 시위를 했어. 이런 것들 전부 저희들이 취득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정보통, 현지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죠. 위성 사진 분석해서 또 올려주죠. 그리고 ADS-B 이 항적 정보 가지고 또 분석하죠. 이거 어느 언론에 나옵니까? 저희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자, 평택에 지금 기차에 전차와 장갑차가 실려서 평택에 들어갔어. 미군 기지에. 그거 저희들이 현재 또 국내 오신트 소식통들이 또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모르죠? 저희들은 아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에 더 많은 F-35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무력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ADS-B, AIS 또 현지 오신트 이런 여러 소식통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보를 만들어서 데일리 디펜스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언론 인용해서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어 정보 독점 시대 이제 종말됐습니다. 미디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1인 미디어, 1인 정보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요 찾는 자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굳이 열심히 이런 거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신인기도 국방TV 구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정리해서 정치학적, 정치 외교학적 식견으로 군사적 식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신인균의 국방TV만 또 신인균의 군사TV를 구독해 주시면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여러 언론, 더군다나 자신이 친러 성향이니까 친러 언론, 러시아 국영 통신사, 러시아 국영 방송사 이런 것들이 내보내는 것들을 가지고 신인균은 가짜뉴스다. 물론 뭐 딥스테이트,
이런 세력에 대한 증오감 이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데일리 디펜스를 또 시큐리티 뉴스를 만들어 드리는 방법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더 빠르게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인균의 국방TV, 군사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